초현실주의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세계,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 같은 그런 거겠죠. 우리는 생소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진 화가가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 화가죠. 데이페이즈만이라고 그래서요. 이 표현 자체, 그거를 이제 아주 왜곡을 하는 거죠. 사물이 원래 갖고 있는 관념을 타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현실 미술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살바토르 달리. 까망베르 치즈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까지도 초월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랬다고 하고요. 언뜻 생각해보면 이 초현실주의하고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같은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초현실주의의 역량이 어디까지 갔을까? 자, 초현실주의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잭슨 폴록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추상 표현주의의 창시자, 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낳은 슈퍼 스타죠. 그 미국의 그 어떤 에너지가 미술사에서의 어떤 천년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미술사라는 거 이제 점진적으로 쭉 발전하면서 변화돼 왔지만 어떤 대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확 이제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가 됐든 어떤 대가, 어떤 대단한 천재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혁명적으로 확 바뀌기도 하는데 이 미술사에서 이 잭슨 폴록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전에 미술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된 듯한, 실제로 완전히 단절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술이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인데요. 자, 이 사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그 걸출한 작가가 있는데 잭슨 폴록,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굉장히 유명하죠. 팝아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잭슨 폴록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미국이 어떤 비공산권 국가에서 어떤 구세주로 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또 미국이 최대의 그 미술 시장이 됩니다. 특히 그 뉴욕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내온 슈퍼스타 같은 그 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색채를 가진 뭔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하면 인상파 화가 해서 누구 딱딱 나오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많고 이제 가장 힘이 세진 그 미국에서 뭔가 이 예술계에서 걸출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국가가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잭슨 폴록이에요.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 액션 페인팅.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이 사람이 1929년도에 뉴욕에 와서 후한 미로 있죠. 이렇게 초현실주의에서 이렇게 추상 미술로 이렇게 갔던 이 사람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바호 인디안 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인디안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제사 의식을 할 때 우리가 제례라고 하잖아요. 제사 의식을 할 때 어떤 담배도 피우고 술 같은 것도 마시고 일종의 어떤 몽환적인 상태, 환각적인 상태 이런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땅에 막 그림을 그리고 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춤도 추고 하죠. 예. 이런 게 어릴 때 굉장히 머릿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리 잡은 그 기억이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 추상 미술을 보고 미술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도 있구나 해서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파란색 기둥들인데 파란색은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파란색 기둥들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페인팅을 하면서 그리는데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초현실주의자들이 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이제 그렸는데 이걸 그리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본인은. 그냥 막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은 일종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하고 이렇게 친숙해졌을 때, 그림하고 대화를 했을 때입니다. 그 그림 자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변경하는 것을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과가 엉망인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림하고의 단절이 됐을 때. 예. 그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끊어졌을 때 그림이 엉망이 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대화를 했을 때는 그 조화가 일어나서 그 그림하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이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 저 뒤에 보이는 저 배경이 저 그림처럼 화가가 이렇게 막 페인트를 막 하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할 때는 자기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이제 모르고 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44살에 죽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저런 이 무의식적인 그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지 않았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잭슨 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 미술하고 원시 미술에 대한 그 지식, 또 그가 그리는 행위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부여하도록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기억, 제의를 하기 위해서 막 땅에 막 그림을 그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액션 페인팅, 액션이 뭐냐면 이게 몸을 막 움직이면서 하는 이제 페인팅이죠. 확 뿌리기도 하고 뭐 물감을 갖다 쏟아 놓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신체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바닥에 캔버스가 되게 큽니다. 저게 그림이 작지 않아요. 이만하죠, 이만. 이 바닥에 뒤에 있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그 스크린만큼 보통 이제 큰데, 거기에 막 캔버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일종의 춤이에요. 예, 부족들이 하는 그 제의에서 나오는 그런 춤. 이 사람이 그 작업할 때 하는 그 행위도 그 미술의 작품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몸짓과 행동이 작품 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예술에 대한 그런 개념도 미리 이 사람은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추상 표현주의입니다. 자, 캠퍼스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게 춤이고요. 예, 그런 춤추면서 나오는 이런 뿌리면서 하는 거는 이제 어릴 때 나바와 인디안 밑에서 자라면서 제의를 하기 위해서 그렸던 이런 그림의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무의식, 무아 상태에서 저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 사람의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거는 이야 진짜 신선하다, 정말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야 도대체 이게 그림이야, 이게 정말 사기를 쳐도 너무 사기를 친다. 세계 4위 하는 이 그림을 보면은 예? 뭐 2,700억이 넘는 그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다 누가 사느냐면 미국인이 사는 거예요. 미국인이. 예, 미국의 헤지펀드 뭐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2,000억 넘는 이런 그림들을. 예. 그 유럽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그 힘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림들을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이 벽화라는 그림도 그 뉴욕에 있는 그 페기 구겐하임이 이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아파트 벽에 그려질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오하이오 대학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저것도요 아주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추상 미술이 뭐 대단하고 뭐 어떤 영혼이 들어가고 이 사람의 그 무의식 세계가 들어가서 정말 무슨 무당이 춤추듯이 예? 뭐 신내림을 받아가서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한 건 좋은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굉장히 비싼 그림이 됐지만. 그래서 나온 게 팝 아트입니다. My name is Andy Warhol.
1960년대, 뭐 50년대 말 60년대 되면서 텔레비전이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 광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면서 대중적인 제품, 그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제품 속에 붙어 있는 그 라벨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창안해낸 게 팝아트입니다. 포퓰러 아트의 줄임말이죠.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왜 황당하냐면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하죠. 그런 사람이 이 팝아트를 그 전성기 시대로 이렇게 이끌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인물의 초상화, 뭐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뭐 심지어는 뭐 마오쩌둥 뭐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그 색을 넣고 또는 이제 하나보다 여러 개가 낫다라는 이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그림을 동시에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뭐 30개, 뭐 50개를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색깔마다 실크 스크린. 이 그림 보시면 캠벨 수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깡통에 있는 라벨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아 저거는 캠벨 수프구나. 그런데 뭐 32개를 저렇게 확 해서 멀리서 보면 수프는 사라집니다. 캠벨 수프라는 그 라벨은 사라지고 그냥 빨간색과 어떤 캔 모양의 사각형 안에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팝아트예요. 네, 막 찍어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거죠. 로이 리히텐슈타인입니다.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에요. 행복한 눈물. 만화 있죠. 이 사람이 어릴 때 만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패러디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크게 그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그리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인쇄기를 가져다가 크게 이렇게 인쇄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 그게 없으니까 진짜 만화를 크게 복사한 듯한 느낌으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뚫려 있는 그 바탕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색을 칠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려도 상관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구 그려가지고 뿌려가지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죠? 세계에서 10번째로 비싼 그림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걸작, 명작이라는 그림이죠. 그냥 대화 속에 명작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작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저런 게 그렇게 비싸게 팔립니다. 저런 그림은 미국 사람만 사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부와 돈을 그다음에 이제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유럽 사람들은 저런 거를 전혀 안 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초현실주의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 그런 대가가 있는데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출신의 그 유명한 가우디입니다. 한 76세를 살다가 전차에 부딪혀서 사망하셨습니다. 전차에 부딪혀서 죽었는데 건축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왜? 아주 희한한 건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이제 지중해의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색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 생각의 표출이 그 남들보다 좀 많다. 이 북유럽 사람들은 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상념에 잡히고 해서 이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중해는 다르다. 그래서 빛을 많이 사용하고 그 지역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카탈루니아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이제 후안 미로도 나오고 뭐 살바토르 달리도 나오고 가우디도 나오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피카소도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런 그 역사가 있는데요. 이 가우디는 어떤 사람이냐? 가우디는 일단은 고딕 양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어떤 사회 풍조가 있었냐면요. 이 고딕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술사의 어느 한 순간에 누군가는 미술의 그 흐름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미술을 다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나오는데 그게 라파엘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프리 라파엘 이전 주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은 성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네, 라파엘로. 성화를 그려가지고 너무 점잖고 너무 이렇게 이 규격을 정해가지고 미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저 시대죠. 그래서 프리 라파엘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 뭐 고딕이라든가 그 르네상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 가우디도 이제 고딕 건축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지중해의 자연 네, 그리고 아랍이 뭐냐면 스페인이라는 땅은 800년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를 받았고 그 남쪽에 가 보면은 아람브라 궁전이라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 그 특징은 모자이크죠. 자,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성당은 가우디의 그 걸작 성가족 성당입니다. 가우디는 미완성 상태로 저걸 남겼죠. 43년 동안 저 건물을 만들면서 미완성 상태로 남겼습니다. 왜 미완성 상태일까요? 당연히 저런 건물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당대 건축가가 고딕 성당을 완성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고딕이라는 시대는 이 기술자가 아니고 이제 설계한 사람이 머릿속에 이 설계도를 갖고 있고 몇 명을 고용하지 않아요. 예, 불과 몇 명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돌을 가져오고, 누구는 이제 돌을 다듬고, 누구는 돌을 쌓아 올리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 건축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설계도를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은 바톤 타치를 누군가가 하는데 연관이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 하기도 하죠.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자식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한 뭐 제자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 선배가 해놓은 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쳐나가기도 해서 저런 고딕 성당은요 수백 년 걸립니다. 만드는데 그 유럽이나 다른 데 가보시면은 저런 고딕 성당이 고딕 그 시기 그 당시에 만들기 시작한 게 당대에 끝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600년까지 막 걸리고 그럽니다. 가우디도 그렇게 자신이 저걸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으면서 저걸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자연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기둥이 뭐 옥수수처럼 되어 있고요. 이 벽면 같은 걸 보면 어디 동굴 같기도 하고 어떤 뭐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그 전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들을 가져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죠. 이야, 이게 작품이란 말인가? 그 가우디가 남겨놓고 나서 한동안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있어봐야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미적미적 하다가 최근에 속도를 붙였는데 한 2028년도면은 저걸 다 완성을 시키겠다고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어요. 가우디가 죽은 지 한참 지났지만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현대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어져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 고딕의 모습을 잠시 보자면 이 고딕은 뾰족 아치가 나오면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런 아치가 둥그런 아치가 나왔는데 이건 낮은 건물을 짓기 좋게 되어 있던 것이고요. 이 뾰족 아치는 이 중동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뭐 기도하는 선처럼 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건물을 높게 만들 수 있게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우디도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이라는 것은 빛을 많이 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조각은 빛이 뭐 유희고 뭐 회화는 뭐 빛의 뭐 분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